이 선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총선이건 대선이건 선거는 우리 국민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게 집단지성이 발현된다고 봐야 됩니다. 좀 아주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황당한 선거 결과가 나올 때조차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들어가야죠. 무조건 나 그 결과 못 믿겠다 그래 버리면 더 이상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선거는 다 집단지성이 어떤 형태로든 발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면 그게 곧 시대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그걸 구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저는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는 그 시대정신을 자신의 그 치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구형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넘기는 것이고, 못난 사람이 집단지성에 의해서 잘못 선택될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역사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늘 앞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한 12년간에 걸친 치세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승만이라는 그 역사의 거인이 그 건국이라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시대정신을 잘 구현했다고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그 명예스러운 호칭, 건국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의 치세가 당시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요구했던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박정희라는 역사의 거인이 잘 감당하고 그걸 구현해내.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는 근대화 대통령이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도 건국 대통령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우리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시호를 붙이듯이 역사의 평가가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대통령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대통령이 나타났지만 그 앞에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대통령은 아직 우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과제를 충분히 구현할 정도의 뛰어난 지도자 반열에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100년 후에 또 다른 평가가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내려질지는 모르나, 적어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값할 정도의 시대정신을 구현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다. 예컨대 건국을 거쳐서 근대화를 거쳐서 민주화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선진화로 간다고 하면, 이를테면 우리는 언젠가는 선진화 대통령 누구 민주화 대통령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 생각해요. 아직 우리가 87년에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 국가로 이행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행기 과정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했던 노태우 대통령을 민주화 대통령 노태우, 또는 김영삼 대통령을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는 아직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이후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좀 더 드러나면서 혹시 그런 평가가 붙여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다 시대정신의 산물인데, 그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정신의
미치지 못하는 못난 지도자들도 우리 국민들이 왕왕 뽑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공한 대통령보다는 실패한 대통령이 역사상 더 많습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지만 5년 퇴임하고 나서 언젠가 앞에 명예로운 호칭, 그게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호칭이 붙는 대통령으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1년 전에 2022년 3월 9일 날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왜 지지하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그때도 묻고 지금도 묻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일치된 대답입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아놓을 것 같아서 뽑았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뽑아놔도 문재인이 이재명이 잡아놓을 것 같지 못했는데 윤석열이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를 잡아놓을 것 같아서 뽑았다.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떠냐? 윤석열 뽑아놓으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바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직전에 경쟁을 했던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자 둘이를 사법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절차도 필요하고 또 국민적 공론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잘하는 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걸 알아야 될 책임이 없어요. 그냥 1년 전에 문재인이 이재명이 잘 잡아먹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왜 1년이나 지났는데 당신 아직도 하나도 못하고 있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지체됐어요. 더 지체시키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를 사법 처리하는 일이 더 지체되면 이제 국민들이 진짜로 실망하고 또는 분노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이 점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뽑아 놓았을 때 그에게 부여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의 첫 번째는 문재인이 이재명이 사법 처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처리를 못했다면 스스로 무능하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했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1년 전에, 2년 전에 대선이 한참 시작됐던 건 2년 전이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아놔야 문재인이 이재명이 사법 처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에게 힘을 모아줬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이재명이가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음흉하게 생겨서 눈이 작아서 말을 거칠게 해서 뭐 그런 이유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더 훨씬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70여 년에 걸친 북한 종북 주사파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꼭두각시인지 진짜 우두머리인지까지는 이제 앞으로 가려봐야 될 거예요. 이재명이가 사실은 그런 이념조차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정도의 잡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대단하게 무슨 저 좌파 혁명가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대 흐름에 의해서 바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70여 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았던 북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사악하고 용서할 수 없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24시간 틈을 노리고 있는 북한 주체사상 세력, 김정은 세력,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령받고 조직되고 움직이는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 세력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한 국민들의 진정한 생각들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도 뭐 간단치는 않죠.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이재명에게 주어진 범죄 혐의보다는 문재인에게 주어진 범죄 혐의가 훨씬 더 사악하고 무거운 겁니다. 문재인에게 주어진 범죄 혐의는 이를테면 귀순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든지, 또는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화형당한 사람을 월북하려고 했던 것으로 몰아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범죄 혐의거든요. 이거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국가의 기본을 문란케 하는 국기문란범인 거예요. 범죄의 성격이. 그러니까 국사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얼마를 도둑질해서 저수지에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장동에 주어진 혐의가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래봤자 뇌물수수한 잡범이에요. 쌍방울 사건은 좀 다릅니다. 쌍방울은 지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에 뇌물 갖다 준 사건이니까 쌍방울을 시켜서.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거는 국사범, 국기를 문란한 범죄에 해당되기는 하나,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은 문재인의 국기문란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 점에서 문재인의 범죄는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체제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재명이는 어찌어찌해서 잡아놓을 것 같은데 문재인이는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잖아요. 훨씬 더 사악하고 무거운, 더 국가의 그 근본에 해당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문재인이는 지금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 직전에서 자르죠. 강제 북송 사건은 뭐 서훈이 선에서 자르고, 박지원이 선에서 자르고, 뭐 월북몰이 사건은 서욱이 선에서 자르고, 다 그 직전에서 다 자르고 맙니다. 문재인이는 아직 검찰 수사당국에 의해서 소환 한 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거 둘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너무 부담되니까 이재명이 잡범부터 먼저 처리하고 문재인이는 봐주려나 보다. 그래도 대통령 지낸 자니까. 지금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반의 생각대로 이대로 구현이 된다면, 이대로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는 일이다.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국가를 노란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의 범죄가 훨씬 더 사악하고 큰 범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 깡패들이야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 국사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두 사람의 사법 처리를 이런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잘할 것 같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우리의 국민적 기대나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또 때로는 성미급한 사람들은 등을 아예 돌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때 얻은 표 이상, 표만큼도 지금 지지율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이다. 두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산당 진영과 우리 자유진영 간의 전쟁이, 이념 전쟁이 1945년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인 전쟁은 1945년부터 시작돼서 1990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5년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전면적인 이념 전쟁이 전개됐고 45년 만에 자유진영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전쟁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두 갈래로 분화가 됩니다. 하나는 정권을 잡고 어쨌든 공산당 국가를 수립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은 자기들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갔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게 소련이고 그게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경쟁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레닌 방식으로 기동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던 서구의 다른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레닌의 태제에 맞춰서 1000만 명 총파업도 해보고 엉성하게 길거리에 바리케이드도 치고 뭐 경찰서에 가서 소총도 탈취해 갖고서 뭐 정말 경찰들하고 대치도 해보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이 좌파 혁명 시도들이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 최종적인 실패가 1960년대 말에 나타납니다. 서유럽에서는 그것이 68년 파리 혁명으로 나타나고 일본에서는 70년의 전공투 투쟁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닌의 기동전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소련과 소련 위성 국가를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진영, 서구 진영의 사회주의 세력들, 서구 진영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기존의 레닌의 기동전 방식을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이들이 공산주의 이념까지 포기했으면 좋은데 공산주의 이념은 맞는 것 같고 전술 방침이 틀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술 방침을 바꿔요. 그 전술 방침을 바꾸는데 그것을 레닌의 기동전 방식에서 그람시의 진지전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 그람시의 진지전 방식이라고 하는 건 레닌의 기동전 방식과 비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해서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일거에 일어나서 산업을 마비시켜버리면 저거는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끌어내려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술을 주장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레닌이 그렇게 했고 모택동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극소수의 이 전위 세력들이 짜르를 무너뜨리고 장개석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기동전 방식이 성공한 거는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수백 번 했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바리케이트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한 번 하다 실패하면 다 감옥 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희생 끝에 이 자들이
레닌의 기동전 방식을 포기하고 선택한 그람시의 진지전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 사회 곳곳에 있는 여러 진지들, 문화적 진지들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교회, 학교, 방송국, 또 문화계, 법조계, 이런 곳에 은밀히 스며들어서 그 진지에서 하나하나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된 그 시점에 일제히 일어나서 본기에서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그게 진지전 방식이에요. 이게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서구의 공산주의 정파들이 전부 진지전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진지전 방식을 선택했는데 진지전 전략, 진지전 전술, 여기에도 두 갈래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예 혁명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자. 폭력혁명을. 이렇게 선언한 세력이 나타나요. 그게 3인당입니다. 유럽의 3인당은 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혁명을 포기하고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됐다가 여당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 내에 그 소수파로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앞에 사회민주당이라고 붙은 정당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독일에도 3인당이 있고 뭐 프랑스에도 3인당이 있고 때로 집권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원래 뿌리를 쭉 찾고 가면 공산주의인데 여기서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변형하고 전환하고 전환하다 보니까 아예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도 포기하고 자본주의 이 정치 체제 내에 동화되어서 자본주의 정치 세력의 하나로서 완전히 변질돼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혁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 공산당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배신자들이죠. 그런데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은 그런 배신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은 뭐냐면 은밀하게 각 진지에 들어가서 위장하고 시기를 기다리고 힘을 키워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처럼 본기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혁명을 포기한 세력이 아닙니다. 진지전 전략은 혁명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전술 경로를 레닌과는 다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이 이 그람시의 진지전 전술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서구 사회민주주의처럼 아예 폭력혁명을 포기한 세력이 아니라 여전히 폭력혁명을 꿈꾸고 언제든 폭력혁명, 상황과 조건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폭력혁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각 진지에 파고들어서 진지전을 수행을 했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종북 주사파들이 주도한 이 하방운동, 현장 속으로, 대중 속으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진지전 초기 단계의 구호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80년대 중반부터 각 진지로 스며들어갑니다. 가서 그때부터 따지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년 됐죠. 40년 동안 이들이 각 진지에 파고들어서 그 진지에서 주도권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모여라 하고 모였던 때가 광우병 때입니다. 그리고 야 진짜다, 다시 모여라 했던 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콤한 승리를 쟁취하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5년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휘둘렀어요. 진지전 전략, 혁명을 포기하지 않은 진지전 전략의 유일한 성공 사례가 아마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진지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카멜레온 이상으로 변신이 능해서 너무 그럴듯하게 위장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이 대중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포섭해내는데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실력들을 보였거든요. 그건 오랫동안 이들이 단련됐고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학교를 예를 들게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몇몇 사학에서 재단 비리가 나고 또 당시에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그 사랑의 매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진짜 폭력 수준으로 매질을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어느 날 정말 선비 같은 이 선녀 같은 2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 나타나서 저는 애들을 때리지 않겠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갖고 오는 촌지봉투 안 받겠어요. 사랑으로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 당시에는 종교적 없을 때예요. 그냥 그런 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주 잘생긴 젊은 남성 교사가 여중, 여고에 가서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 때리지 않는다. 너네도 하나의 인격이다. 아유, 어머니들 봉투 갖고 오지 말라 그래라. 나는 천직으로 산다. 자, 그러면 그동안 봐왔던 교사들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애들이 안 좋아했겠어요? 학부모들은 안 좋아했겠냐고. 그게 촌지봉투 안 받기 운동, 그 다음에 체벌하지 않기 운동입니다. 이게 85년, 86년에 정교조의 초기 이 활동가들이 현장에 가서 한 4년, 5년 이상 일관되게 쭉 했던 일들이에요. 그때까지 정교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동안 그냥 선생님만 보면 우선 도망가야 되고 또 한 대 맞을 생각하고 스승의 날만 오면은 엄마가 봉투에 얼마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완전히 새로운 정말 착한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있다가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야, 북한은 6.25는 말이야, 실제로는 미군이 함정 파서 김일성을 유도해갖고서 시작한 전쟁이래. 6.25는 말이야, 실제로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대. 6.25 때 말이야, 양민이 많이 죽었는데 그건 미군이 폭격해서 많이 죽은 거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스폰지와 같은 백지 상태, 거의 이 역사에 대한 백지 상태, 지식이 거의 없는 이런 스폰지 같은 이 상태에 있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4, 5학년 이런 아이들이 정말 다른 선생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착한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40대, 50대는 그 정교조 초기에 그 사람들로부터 6.25는 북침한 거야. 미군이 함정 파서 빠뜨린 거야. 실제로 6.25 때 양민학살은 미군 폭격기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종북주사파 자기가 좌파도 아니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그쪽을 찍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40대, 50대가 왜 이재명이를 여전히 지지한가를 설명하는 제일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다르게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저것들도 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재명이 같은 인간을 찍지? 학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바로 그 착한 선생님들로부터 이승만은 친일파고 박정희도 친일파고 전두환이 학살을 했고 이런 식으로 쭉 가르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잘못됐고 거꾸로 됐고 라고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한다는 건 뭐냐면 학교라고 하는 게 3주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3주체가 어디냐면 학생, 교사, 학부모거든요. 근데 그 초기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을 장악하고 학생의 마음을 얻고 학부모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자기들이 교사잖아요. 학교의 세 주체가 정교조를 꽁꽁 묶이니까 비록 숫자는 한 5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100만 명 가까운 이 교청이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않는 이익단체에 불과한 한 교청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이 정교조가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를 거의 강제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교육감을 계속해서 정교조 출신들이 독점하게 만들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마침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일선 행정기관까지 정교조가 장악하게 된 거죠. 이런 게 진지라는 거예요. 이 진지를 딱 구축하니까 광우병 때 나와라 그러면 정교조 1000명, 2000명 필요한 만큼 숫자 사람 내보내고 필요한 만큼 투쟁 자금 줄 수 있는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조합비가 계좌에서 월급 계좌에서 원천적으로 조합으로 들어오니까 투쟁 자금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민노총도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민노총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으로 침투한 민노총 초기 조직원들이 그 노조,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노동자 활동을 했어요.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다른 직원 게으름 필 때 더 열심히 하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10분 먼저 더 나가고 자기 동료 아프면 내가 대신 근무 서줄게 하고 그러면서 인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저 종북 주사파들의 그 교본에 나오는 매뉴얼들입니다. 먼저 현장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정치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 네가 제일 성실 근면한 근로자로 동료들로부터 신임받을 때까지는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몇몇이 그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저 사람이면 내가 뭘 해도 믿고 따를 수 있어. 저 사람이 나서니까 뭔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먼저 장악하고 나서 노조 결성을 해요. 자, 그러면 당시에 노조 결성을 하면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동료 노동자들이 보기에 진짜 착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건실한 사람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까지 간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 안 따르겠어요? 지금의 민노총은 그 민노총 초기 조직원들의 정말 그와 같은 좌파들 자기들끼리는 정말 헌신적이고 처절한 조직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민노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잘 안 무너져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40여 년에 가까운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교조와 민노총을 잠깐 예로 들은 거예요. 민변이 그런 과정에서 창립됐고 참여연대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환경연합이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 길고 긴 인내 끝에 하나하나 자기들의 진지를 구축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응축된 힘을 마침내 2008년 광우병으로 터뜨려 본 거예요.
터트려 보니까 저거 흔들흔들 거리거든. 일거에 한 620개 단체, 좌파단체가 그 진지에 기반을 둔 좌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흔들어 대니까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 찔찔 짜면서 노래 따로 부르거든. 자신감을 얻었죠. 야, 이거 흔드니까 흔들리네. 자기네 선배, 자기들끼리는, 우리 선배가 50년대 뭐 했고, 60년대 뭐 했고, 70년대 인역하고, 80년대 통역하고, 난민전하고 다 했는데 다 죽었어. 다 감옥 갔어. 근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한 20년 진지를 잘 구축해서 한번 들고 일었으니까 저것들 흔들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갈래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이념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적 앞에 등을 보인 사람이에요. 적 앞에 등을 보였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명박 정권을 이어서 등장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저 종북 주사파와 목숨 걸고 싸웠어야 돼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싸운 적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종북 주사파들의 칼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여러 번에 설명드렸어요. 이 진지는 아직 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진지는 건재해요. 한다고 해서 방송계가 바뀝니까? 저희 고성구TV는 5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제가 지상파 종편 40년간 정치평론 방송 활동을 했는데 그 모든 방송으로부터 퇴출당할 상황이 돼서 2018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한참 막 칼을 휘두를 때 그때 모든 방송에서 퇴출될 위험 앞에서 제가 자유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정권은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저희 고성구TV에 대한 좌파들의 탄압은 고성구TV가 개국된 날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압이 어떤 형태로 계속되냐? 광고 제한을 하는 노란 딱지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입은 구글 본사에 수많은 광고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은 지상파, 종편, 신문, 잡지, 라디오 전부 합친 것보다도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에 오는 광고 양이 더 많습니다. 광고 시장이 이미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받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은 광고를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이 영상을 저희가 찍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희들이 녹화 영상을 올릴 텐데요. 그러면 이 영상에도 구글 본사가 붙여주는 광고가 붙습니다. 그게 삼성 광고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광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에 있는 광고를 누군가가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 볼 때마다 얼마씩 광고 수익료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한 달에 얼마, 광고 수익료 얼마라고 저희 이 고성구TV에다가 구글 본사에서 돈을 보내줘요. 그게 유튜브의 수익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 종북 주사파들 막 비판한 이 영상은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딱 지시해서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면 수십만 명이 이 영상을 봐도 광고 수입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붙으니까 광고에 대한 수익은 나는데 고성국TV한테 오지 않아요. 전부 구글 본사가 먹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 탄압으로 예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광고 탄압 백지 그 신문 냈을 때와 같은 식으로 광고 탄압을 저희가 4년째 받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왜? 광고 탄압의 그 메커니즘을 장악하고 있는 건 여전히 좌파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바뀐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 왜? 저들의 수십 년간에 걸쳐 구축한 진지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영부영 윤석열 대통령 정권 4년 지나가고 뭐 몇 명은 치겠죠. 또 임기가 다 돼서 몇 명은 그만둘 거고, 그 자리에 뭔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 자유파 정권이니까 몇 명의 자유파 정치인들은 몇 자리는 차지하겠죠. 그러다가 4년 후에 만약에 종북주사파한테 다시 정권을 뺏긴다 칩시다. 예, 그러면 순식간에 다 떨려납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진지에 대한 개념과 저 종북주사파들이 생각하는 진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북주사파들에게 진지는 혁명의 진지예요. 혁명의 진지. 혁명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좌파들에게는 혁명이라는 신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돼요. 혁명을 위해서라면. 불법이고 탈법이고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마구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적 근거도 희박한데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고, 국정원장 4명을 동시에 감옥에 보내고, 수백 명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2만 명 넘는 사람의 그냥 5만 원짜리 후원금까지 다 계좌 영장 받아가지고서 다 계좌 털고, 이 무도한 불법을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왜? 종북주사파의 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아무리 저것들을 치고 싶어도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과 시스템 다 밟아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저것들처럼 신속하게 속도전을 못해요. 진지를 마구 헤쳐버리고 파괴하고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자유파의 이념전쟁에 있어서의 최대 약점이죠. 정권 잡은 지 1년 지났지만 좌파 진지를 하나도 제대로 파괴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 바뀐 지 1년 됐는데 여러분, 포스코가 바뀌었습니까? 정권 바뀐 지 1년 됐는데 한전이 바뀌었어요? 정권 바뀐 지 1년 됐는데 KT가 바뀌었습니까? 문재인 때 좌파 생태계와 연루되면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낙하산 타고 왔던 최정우라는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연임운동하고 있어요.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하고 뭔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들 잽싸게 홍보본부장이니 뭐니 영입해갖고 수억 수십억 연봉 줘가면서 연임운동한 자입니다. 좌파들은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KT도 똑같이 저 이강철이라는 자가 이사회 이사로 있으면서 온갖 그 짓을 다 했어요. 좌파 생태계 수십 개 이 계열사를 통해서 다 좌파들한테 돈 갖다 뿌리듯이 했는데, 그거 우리가 수사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 이강철이 계속 했을 거예요. 그리고 꼭두까지 세워서 계속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나 뭐 교회나 시민사회단체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그런 방식의 이 좌파 생태계들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독버섯처럼 파고들었어요. 구글도 그렇게 해서 구글 코리아가 좌파들한테 장악되어 있고, 네이버도 그렇게 해서 좌파들한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과제는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좌파 생태계를 해체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역사적 소명이다, 이겁니다. 이명박도 못했고 박근혜도 못했던 것을 윤석열은 해내야 된다. 왜? 그 진지들 때문에 거듭해서 우리가 다치고 죽고 쫓겨나간 것 10년의 세월이 있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좌파 진지를 해체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좌파 진지들에 의해서 포획되고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소명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이죠. 포스코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이 포스코 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어서 제가 포스코 예를 드는데 포스코 상황은 좀 다른 데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낫냐? 여기는 저 좌파 커넥션, 특히 문재인 부산팀과 이리저리 얽혀있는 현재의 최종 체제를 일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박태준 정신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포철 정신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아이언맨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면 돼요. 누가 됐든. 그런데 한전만 하더라도요. 한전맨이 없어. KT맨이 없어요. 그걸 감당해낼 만큼의. 다들 월급쟁이들밖에 없어요. 그건 아마 포스코의 역사와 한전이나 KT의 역사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포스코는 그 역사 자체가 한국 근대사잖아요. 한국 근대화하고 한국 근대사잖아요. 그러나 KT나 한전 같은 데는 규모가 포스코만큼 크고 더 중요해도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진짜 에너지맨,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내는 건 쉬운데 상대적으로 그 회사를 장악하고 그 회사를 진짜 국민의 기업으로 환골탈퇴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 종북 주사파 정권하에서 온갖 그 좌파 생태계에 빌붙어서 실력도 없이 승진하고 특혜받고 했던 자들을 다 쏟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KBS 김희철이가 곧 이제 물러날 겁니다. 사장, KBS 김희철이가 곧 물러나면 거기에 누군가 새로운 KBS 사장을 앉혀서 KBS를 그야말로 공영방송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괜찮은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못 찾겠다는 이 말이에요. 지난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그리고 노무현 때, 김대중 때 이 수십 년간 그 또아리를 틀어온 저 KBS 민노총과 같은 이 진지들 때문에 전부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좀 올곧게 그거 아니잖아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이미 다 잘렸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어떤 형태로든 그쪽과 한 달이라도 걸쳐 있든지 뭔가 굴신을 했든지 뭐 아부를 떨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가 적임자를 골라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쳐내는 것보다 새로 제대로 된 사람을 심는 거가 전 10배 이상 힘들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치느라고 고생했는데 쳐놓고 보니까 막상 그 자리는 저거보다 더한 어떤 자가 그 덜렁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세 번째 소명은 뭐냐? 그야말로 천하의 인재를 두루 찾아 등용하는 겁니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국민의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공무원들, 이게 다 저 김대중 거치고 노무현 거치고 문재인이 거치면서 두 번, 세 번씩 굴신하면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대중 앞에 내놔도 자신 있게 나 한 길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표 내고 집에 가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두루 등용을 하려면 대통령이 천하의 인재를 찾아 헤매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가지고 그중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낫겠네. 이러면 10중 8구 좌파한테 오염된 자입니다. 이미 그런 인사들이 몇 번 있었어요. 또 번복되기도 하고. 최근에 국정원 인사 파동은 그런 일련의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국정원 1급 인사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서명했던 걸 번복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난맥상이 심한지를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정말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세 번째 소명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천리길을 마다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에는 제2의 박태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앉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인사를 한 달, 두 달 미루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워낙 정권 잡고 한 1년 동안 막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게 장관들 중에도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많고 장관이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옥석을 가릴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통치의 그 어떤 원칙 같은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체현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인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인사는 초기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변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고등학교 72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어요. 저것들이 저게 그래도 시험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온 것들이니까 하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시비가 엄청 날 수도 있는 일들이죠.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 자부심 세운다고 애들 자부심 세워준다고 기차를 통째로 전세를 내고 그리고 포스코로 들어갔어요. 포철로 갔습니다. 그때는 포스코 아니고 포철이었어요. 용광로까지 다 구경시키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때 제가 포항제철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고 그리고는 못 들어갔어요.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나이가 16 그쯤 되지 않습니까? 뭘 알겠어요, 세상을. 뭔가 분위기로 뭔가 좀 우리나라가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애국심 갖고 있을 텐데, 그 포철의 용광로를 보고서 진짜 많은 제 동기들이 진짜 많은 충격도 받고, 울림도 받았어요. 이게 나라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 이게 이른바 이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눈앞으로 보고 온 거죠. 74년이니까 뭐 자동차 회사 하나 없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게 제 평생 가요, 그 기억이.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선배님께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신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에 100사람, 1000사람이 얘기를 해도 대통령의 한 사람의 뜻, 한 사람의 결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 세 가지 소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대선 승리의 그 기적을 이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역사에 남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힘이 있다. 그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당 멤버들이 옛날에 김무성 씨 우리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잡았지만
자유파와 저 종북주사파의 진영 간의 세력 균형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외롭게 지금 앞에 나가 있고 이 전후좌우를 지금 좌파 진지들이 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도 진지를 구축하자고 시간을 쓸 거냐, 아니면 치고 나가면서 전선을 형성할 거냐고 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치고 나가서 돌파해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저쪽이 달려들죠, 그러면 우리도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 국민의힘이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로 갈라져 있고 이렇다고 쭉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탄핵파든 탄핵 반대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주사파와 목숨 걸고 투쟁하면 윤석열 대통령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면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끼리 지그들끼리 치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은 전선으로 덮는 거예요. 이슈는 이슈로 덮듯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 목숨 걸고 하는 전면전입니다. 이건 지면은 나도 탄핵당한다고 하고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우면 질 리가 없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48%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싸우면 포위당합니다. 안 싸우면 잠식당해요. 누구한테 지는지도 모르고 야금야금 잠식당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과연 1년 전에 자유파의 그 염원에 맞는 그런 대통령실로 지금 이게 초심을 잃지 않고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년 전에 대통령실이 구성되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외칠 때 그 정신, 그 초심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안 싸우니까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냥 관료들한테 포위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가장 좋은 전략은 종북주사파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했다 라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물어봐요. 그러면 나오는 게 딱 2개 있습니다. 2개. 하나가 보훈, 그리고 하나가 건폭과의 전쟁. 이거는 전선이거든요. 보훈이라고 하는 게 우리 6.25 참전 선배들한테 복지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훈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종북주사파와의 역사전쟁입니다.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건폭도 민노총과의 종북주사파와의 전쟁 아닙니까? 이게 전선이 가시적으로 처지니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영역에서 투쟁하기 때문에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투쟁하기 때문에 그 지지가 와서 그나마 40%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있기 전에는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들 다 지금 집에 가서 쉰다고요. 우리 유튜브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야 이제 마침내 우리의 시대가 왔다고 할 것 같았는데 지지자들, 우리는 구독자가 중요한데 구독자들이 다 빠져서 반토막이 났어요. 다들 집에 가서 안 나오신다니까? 유튜브도 안 보신다니까? 뭐 우리가 이겼는데 뭐 급한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투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선배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주동적으로 전선을 만들고 쳐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부의 소소한 분란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윤석열 부대로 재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도 방송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가끔 우리 고 박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도 보고. 제가 그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게 자유파 진영이 분열되지만 않으면
총선 승리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좌파들이 분열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도 가지면 안 된다. 저것들은 혁명 세력이고 혁명의 전위 사령부가 있는 세력이니까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분열을 만약에 한다면 위장 분열이다. 역할 분담 차원의 분열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과 이낙연이가 싸워서 분열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만 잘 관리하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분열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경에는 제 정당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느슨해진 회의체라도 꾸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국민의힘에도 전달했고 정광훈 목사에게도 전달했고, 그 밖에 다른 이런저런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초기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광화문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느낀 바, 정광훈 목사님은 과장은 할지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선전선동을 하고 대중집회를 하기 때문에 과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요. 제가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아도 저도 좀 과장어법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은 할지 몰라도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지난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러저러한 갈등이 있으면서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대체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팩트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정동수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한 120분 동안 강연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정치 평론을 하는 정치학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개신교의 그 신앙과 신앙 교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그 친화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에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건 다 내적인 그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종교와 정치를 책 속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합해내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종교와 정치를 현장에서 결합해낸 사람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최재우 같은 사람입니다. 동학이라는 종교와 동학혁명이라는 정치를 현장 속에서 결합을 시켜냈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매우 좀 특별한 존재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선호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게 그 발광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인데 국민의힘이 발광체가 되려면 대선 주자가 있어야 돼요. 저 안에. 그리고 그 대선 주자가 당을 이끌고 있어야 돼요. 대선 주자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냅니다. 현직 대통령, 현존 권력만큼 강하고 밝은 빛은 못 낼지 몰라도 어쨌든 그 크기만큼은 빛을 내요. 대선 주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가 당을 이끌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유파 태극기 세력들은 스스로 빛도 못 내는 존재하고 밀고 당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하고 뭘 밀고 당기고 해야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범여권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아직은 잠재적인 주자들은 있지만 스스로 대권 주자로 스스로 빛을 내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태극기 세력은 국민의힘을 상대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빛도 못 내는 국민의힘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량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국민의힘과 우리 태극기 세력과 또 정광훈 세력과 또 우리 자유파 유튜버가 이렇게 다 함께를 말씀하셨는데 당장 고성국 팀에만 해도 제가 결심하면 내일이라도 합니다. 정광훈 세력, 정광훈 목사가 결심하면 내일이라도 합니다. 태극기 세력을 이끌었던 우리 원로 선배 몇 분들이 모여서 야 내일부터 한번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못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대통령 나와라 우리랑 한판 붙자 우리랑 얘기 좀 하자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나오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은 나오는 순간. 그래서 발광체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만 문제가 풀리는데 직접 상대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제한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블랙박스 안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이제 답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